며느리 첫날, 시어머니는 규칙을 만들었다. 나는 온 가족이 식사를 마친 후에야 밥을 먹을 수 있었다. 나는 미소로 동의했다. 다음 날, 나는 요리를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든 한마디를 던졌다. 결혼 첫날 밤, 남편과 나의 사랑의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시어머니인 최숙자 여사님은 차가운 표정으로 기이한 가풍이 담긴 서책 한 권을 우리 침대 위에 올려놓으셨다. 이 집 며느리가 되었으니 네 위치를 알아야 한다. 가장 아랫사람이라는 걸. 음식이 차려지면 어른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서서 지켜보거라. 상이 깨끗이 치워진 후에야 남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내 남편 박지우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체념한 듯 보였다. 시어머니는 아마도 새 며느리의 첫 울음이라도 기대하는 듯 승리감에 찬 얼굴로 나를 기다리셨다. 하지만 그분들은 틀렸다. 나는 울지 않았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즉시 동의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평산 박씨 가문 전체는 공포에 질려 깨달아야만 했다. 회계팀장이라는 직업을 가진 며느리가 절대적인 순종을 반격의 무기로 사용했을 때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꼬르륵거리는 배뿐만이 아니라 낡아빠진 봉건적 폭정의 붕괴라는 것을 폭죽 소리가 막텄고 희미한 향내가 서울 성북동의 고택안에 여전히 맴돌고 있었다. 나는 김서연, 회계팀장으로서 딱딱한 숫자들에 익숙한 여자이며 방금 박지훈의 아내로서 평산 박씨 가문에 정식으로 발을 들였다. 우리의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하객들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내를 얻은 지훈 씨를 칭찬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유교적 전통과 위계 질서가 강한 이런 종갓집 며느리로서의 삶이 결코 꽃길이 아닐 것임을 알고 있었다. 우리의 신방은 붉은색 비단 이불과 한 쌍의 용봉 자수가 놓인 베개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다. 지훈 씨가 내 손을 잡았다. 그의 눈은 하루 종일 하객을 맞이하느라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온기로 가득했다. 그는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둘의 집이며 항상 나를 지키고 사랑할 것이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의 손의 온기가 채 퍼지기도 전에 마른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최숙자 여사님이 들어오셨다. 그녀는 피로연 때부터 입고 계셨던 고급스러운 검은색 비단 한복을 그대로 입고 계셨다. 얼굴에는 두꺼운 화장이었지만 그 날카로운 눈은 진지하고 심지어 압박하는 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결혼 선물이나 붉은 봉투가 아니라 낡고 해진 검은색 가죽 표지의 책이었다. 최 여사님은 화장대 옆에 자개 의자에 조용히 앉아 우리에게도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다. 내뱉는 모든 단어가 마치 기둥에 못 박히는 듯했다. 너희 둘은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다. 평산 박씨 가문은 예로부터 가풍을 중시해왔다. 명확한 예법이 있지. 서연아, 너는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다. 이제 가족의 일원이지만 규칙은 알아야 한다. 이 책에는 이 집의 모든 며느리가 굳게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단다. 나는 지훈 씨를 힐끗 보았다. 그는 체념한 표정으로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최대한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님. 서연이는 아직 새내기라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도록 어머님의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최 여사님은 누렇게 변한 종이들을 넘기며 평탄하지만 위험 있는 어조로 읽기 시작하셨다. 기상규칙부터 걷는 방식, 조상님 제사상을 차리는 법, 집을 드나들 때마다 작별 인사를 하는 방식까지. 나는 속으로 이 모든 것이 예의 바른 가정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마지막 장에 이르렀을 때 방 안의 분위기는 갑자기 얼어붙었다.
최 여사님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단어 한 단어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이 가문의 가장 신성한 규칙이다. 평상시 식사든 잔치든 너는 새 며느리다. 이 집에서 네 위치는 가장 낮다. 그러므로 어른들이 식사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한 상에 앉아서는 안 된다. 너는 나와 네 남편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상을 깨끗하게 치운 후에야 남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인내심과 존경심을 기르는 방법이다. 지훈 씨가 깜짝 놀랐다. 그는 더듬거렸다. 어머니, 요즘 시대가 어떤데 아직도 그런 규칙이 있습니까? 서연이도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게 집에 오는데 그렇게 기다리게 하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최 여사님은 아들을 쏘아보셨다. 너는 조용히 해라. 이건 가문의 법도이지. 네가 흥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네 할머니 댁에 시집왔을 때도 밤늦게까지 모두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굶주림을 참아야 했다. 그래야만 며느리로서의 위엄을 지키고 내 위치를 알 수 있었지. 서연아, 네 생각은 어떠냐? 나는 그 책을 보고 승리감에 찬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나 같은 회계팀장은 회계 장부위에서 가장 복잡한 상황을 다루는 데 익숙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권력 테스트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만약 내가 지금 울거나 반항한다면 나는 반항적인 며느리로 낙인 찍혀 영원히 나를 억압할 이유를 그분께 드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동의한다면 나는 나만의 무기를 갖게 될 것이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내 얼굴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리고 나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네, 어머님. 어머님의 가르침은 매우 지혜로우십니다. 서연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하시는 어머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한국 여성의 인내심을 길러주고 싶으신 거겠지요. 이 가문의 규칙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내일부터 어머님의 지시에 따라 실행하겠습니다. 최 여사님은 나의 너무나 빠른 순종에 약간 놀란 듯했다. 그녀는 가볍게 헛기침을 하고 책을 덮고 일어섰다. 네가 이해한다니 다행이구나. 그럼 이제 쉬어라. 내일 아침 7시에 아침 식사다. 명심해라. 문이 닫혔다. 지훈 씨가 즉시 내 어깨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했다. 서연아, 미안해.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내가 다시 어머니와 이야기해 볼게. 당신을 이렇게 대하게 둘 수는 없어. 나는 그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다. 내 눈에는 한 줄기 지혜의 빛이 번뜩였다. 지훈 씨, 걱정 마세요. 저에겐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전 회계사잖아요. 대차 대조표를 맞추는 법을 알아요. 권리와 의무의 대차 대조표를 포함해서요. 그냥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게 두세요. 이 규칙이 얼마나 흥미로워질지 곧 보게 될 거예요. 결혼 첫날 밤, 나는 지훈 씨의 품에 안겨 누웠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방금 내 목에 걸어준 족쇄를 이용해 그녀가 상상도 못한 상황으로 그녀를 추함할 계획을, 내일의 새벽은 현대 여성의 날카로움이 가장 부드러운 태도로 낡은 도그마와 맞서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될 것이다. 자명종이 정확히 아침 5시 30분에 울렸다. 나는 즉시 일어나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서울의 차가운 아침 공기를 느꼈다. 평소처럼 나는 깡종이 깔끔한 출근복을 준비하고 가볍지만 꼼꼼하게 화장을 했다. 순종적인 새 며느리처럼 부엌으로 내려가 요리하는 대신 나는 화장대 앞에 여유롭게 앉아 눈썹을 다듬고 은은한 향수를 살짝 뿌렸다. 정확히 6시 30분 나는 거실로 내려갔다. 최 여사님은 이미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녀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지훈 씨도 일어나 차를 끓이고 있었다. 내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는 서둘러 불렀다. 서연아, 어서 부엌에서 아침 준비 좀 해.
어머니께서 기다리셔. 최 여사님은 헛기침을 하며 벽시계를 힐끗 보고는 나를 탐색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새 며느리가 이 시간에야 내려오다니. 어서 부엌으로 가거라. 출근하기 전에 우리 모두 먹을 수 있게 김치찌개라도 빨리 끓여. 나는 마지막 계단에 서서 아주 상냥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내 발은 부엌 쪽으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가슴 앞에서 팔짱을 꼈다. 내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분명하게 들렸다. 어머님, 실례지만요. 어젯밤 어머님의 가르침이 똑똑히 기억납니다. 제 위치는 가장 낮아서 어른들이 식사를 마치기 전에는 식탁이나 음식을 만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제가 부엌에 들어가 요리를 하고 접시와 숟가락을 준비하다가 어머님과 지훈 씨가 드시기 전에 실수로 음식을 만지게 되면 예의에 어긋나 죄를 짓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가르침을 어길 용기가 없습니다. 최 여사님은 말문이 막혔다. 손에 든 젓가락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래서 너는 나와 네 남편을 굶길 작정이냐? 나는 즉시 대답했다. 내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다. 물론 아닙니다, 어머님. 저는 단지 제 의무를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어른들의 음식을 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머님과 지훈 씨를 위해 요리할 수 없습니다. 어머님과 지훈 씨께서 밖에서 식사하시거나 직접 요리하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나중에 상이 깨끗해지고 부엌이 비면 그때야 제가 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감히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지훈 씨는 찻잔을 든 채 거의 쏟을 뻔하며 얼어붙었다. 그는 나를 보고 어머니를 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최 여사님의 얼굴은 분노로 창백해졌다. 그녀는 식탁을 내리쳤다. 네가 그런 핑계로 집안일을 피하려는 것이냐? 응? 나는 네가 나중에 먹으라고 했지 요리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다.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참을성 있게 설명했다. 어머님, 어머님의 규칙책에는 제가 어른들이 식사하실 때 한 상에 앉아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리 과정에서는 간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어머님? 짜거나 싱거울까 봐요. 만약 제가 간을 본다면 그것은 어머님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먹는 것이 됩니다. 저는 새며느리로서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나중에 친척분들이 제가 예의도 모르고 어머님이 드시기 전에 감히 음식에 손을 댔다고 말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말을 마친 후 나는 손목시계를 힐끗 보고는 여유롭게 가방을 들었다. 와, 벌써 출근 시간이 다 되었네요. 어머님과 지훈 씨는 아침 식사하세요. 더러운 그릇은 그냥 두세요, 어머님. 저녁에 퇴근해서 제가 치우고 제 몫을 먹겠습니다. 그럼 먼저 출근하겠습니다, 어머님. 나는 최 여사님의 경악 속에서 걸어 나갔다. 등 뒤에서 그녀의 가쁜 숨소리와 지훈 씨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대문을 나서며 나는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다. 나는 무례하게 굴 생각은 없었지만 처음부터 경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비합리적인 순종의 굴레에 빠질 것임을 이해했다. 사무실에서 나는 크루아상과 따뜻한 라떼로 호화로운 아침을 주문했다.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 나는 조용히 아침을 즐겼다. 최 여사님이 원했던 것처럼 부엌 구석에 서서 차가운 찬밥이나 남은 반찬을 먹어야 하는 상상과는 전혀 달랐다. 나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평생 대접받고 권력의 환상 속에서 살아온 최 여사님 같은 분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잊었다. 그 규칙은 그녀가 만들었고 나는 가장 순종적인 실행자일 뿐이라는 것을. 회계에서 숫자 하나가 전체 대차 대조표를 망가뜨릴 수 있듯이 이 가정생활에서 나는 그 이상한 규칙에서 1mm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결혼 후 이틀째 성북동의 그 집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보통 전통적인 가정이라면 이 시간쯤이면 도마와 칼이 부딪히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입맛을 돋우는 마늘 볶는 냄새가 들려야 했다. 하지만 오늘 평산 박씨 가문의 부엌은 고요했다. 나는 제 시간에 일어나 여전히 여유롭게 얼굴을 가꾸었다.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은 걱정의 기색 하나 없이 밝아 보였다. 아래로 내려가니 최 여사님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들고 계셨지만 눈은 계속 부엌 쪽을 힐끗거리고 있었다. 지훈 씨는 불안한 듯 그 옆에 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 최 여사님은 짜증을 참지 못하고 비꼬는 말을 던졌다. 김서연 양, 오늘도 이 집안 식구들을 단식시킬 작정인가 보구나. 어제는 네가 피곤해서 그랬다고 이해했지만 오늘도 낮은 위치라 감히 그릇을 못 만지겠다는 연극을 계속할 셈이냐. 나는 조용히 다가가 고개를 숙여 매우 공손하게 인사했다. 어머님, 실례지만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저는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젯밤 어머님께서 빌려주신 가풍 서책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12페이지에 며느리는 어른들을 위한 음식의 신성함을 지켜야 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막 잠에서 깨어 씻지도 않은 제 손이 어머님을 위한 신성한 음식을 준비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냄비와 프라이팬을 만지면 어머님의 음식이 더 이상 신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 위치는 낮습니다. 어머님과 지훈 씨가 식사를 마치신 후에야 제가 제 몸을 돌볼 용기가 날 것 같습니다. 최 여사님은 신문을 탁자에 내던지며 벌떡 일어섰다. 핑계대지 마라. 그래서 너는 이 늙은 내가 부엌에 들어가 너를 위해 요리하길 바라는 것이냐? 그런 것이냐? 나는 마치 재무보고서를 읽는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물론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감히 어머님께 시킬 리가 있겠습니까? 어머님과 지훈 씨는 두 분이서 요리하시거나 지훈 씨가 밖에서 아침을 사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먹겠습니다. 나중에 먹으니 누구에게도 폐를 끼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챙길 수 있습니다. 지훈 씨가 일어나 내 손을 잡고 애원했다. 서연아, 제발 이러지 마. 어머니는 연세도 있으신데 네가 조금만 양보하면 안 될까? 그냥 아침 식사 준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나는 지훈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훈 씨, 제가 양보해야 한다고요? 저는 지금 어머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걸요. 어머님 스스로 나중에 먹으라는 규칙을 만드셨잖아요. 만약 제가 지금 요리를 한다면 양념 간을 봐야 해요. 그건 제가 어머님보다 먼저 먹는다는 뜻이에요. 지훈 씨, 제가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음식을 맛보는 무례한 며느리가 되길 원하세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셔야 해요. 저는 이 가문의 규칙에 맞는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최 여사님은 너무 화가 나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무기를 이용해 이렇게 섬세하지만 치명적으로 반격하는 상대를 만나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지훈 씨를 돌아보았다. 됐다. 저 애랑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보자. 우리는 나가서 설렁탕이나 먹자. 저 애 없이 이 집이 굶어 죽을 리는 없으니. 최 여사님은 신발을 신고 지훈 씨를 끌고 나갔다. 나는 거실에 서서 그들이 대문 뒤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혼자 미소 지었다.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최 여사님의 그릇이나 컵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냉장고를 열어 어젯밤 사온 아몬드 우유 한 팩을 꺼내 집에서 가져온 개인 컵에 따랐다. 나는 푹신한 소파에 앉아 우유를 즐기며 책을 계속 읽었다. 이 정적은 정말 놀라웠다. 부엌에서 바쁠 필요도 없고 양파 써는 것이 고르지 않다거나 음식이 싱겁다는 잔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었다. 나는 최 여사님이 스스로 만든 새 장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나는 이 전쟁에서 먼저 평정심을 잃는 쪽이 지는 것임을 이해했다. 최 여사님은 매우 감정적이었다. 반면 나에게는 충분하고도 남을 인내심이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존경이란 비합리적인 강제 규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평등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녀가 나를 하인으로 만들고 싶다면 나는 그녀가 나의 낮은 위치를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가장 완벽한 하인이 될 것이다. 그날 오후 나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했다. 집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나는 집안을 감싸고 있는 어두운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부엌 쪽에서 라면 냄새가 강하게 풍겨왔다. 하루 종일 내가 파업한 후 시어머니와 남편은 배를 채우기 위해 가장 빠른 해결책을 선택해야 했던 것 같다. 최 여사님은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녀 앞에는 국물이 다 마르고 면이 불어터진 라면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총알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잠겨 있었다. 김서연, 참 대단하구나. 하루 종일 사라져서 네 시어머니를 집에서 인스턴트 라면이나 먹게 만들다니. 너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거냐? 아내와 며느리로서의 윤리는 어디다 뒀느냐. 나는 여유롭게 가방을 내려놓고 하이힐을 벗은 뒤 식탁으로 다가갔다. 나는 두려움이나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내 얼굴은 염려로 가득했다. 어머나, 어머님, 왜 라면을 드세요? 지훈 씨는 어디 가서 어머님을 이렇게 고생하게 내버려뒀을까요? 지훈 씨가 어머님을 모시고 레스토랑에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주문해 드릴 줄 알았는데요. 최 여사님은 식탁을 내리쳤다. 지훈이 탓하지 마라. 그 애는 늦게 퇴근했어. 나는 피곤해서 아무 데도 가고 싶지 않았고 너는 며느리다. 식사 문제는 네 책임이야. 뭐라고 했지? 어른들 그릇은 만질 용기가 없다고? 그건 네가 게으름을 피우고 이 늙은이를 괴롭히려는 핑계일 뿐이야. 나는 한숨을 쉬며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물론 그녀의 식탁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 채였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목소리는 진지하고 동정심으로 가득했다. 어머님, 오해하셨습니다. 저는 게으른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저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낮은 위치는 어른들이 다 드시기 전에는 식탁을 만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죠. 만약 제가 부엌에 들어가 요리를 하고 접시를 준비하다가 어머님이 드시기 전에 실수로 음식을 만지면 예의에 어긋나 죄를 짓게 됩니다. 어머님께서 식사를 마치시고 상이 깨끗해진 후에야 제가 제 몫의 음식을 요리하기 위해 부엌에 들어갈 용기가 날 것입니다. 자, 이제 식사 다 마치셨나요? 상이 깨끗해졌다면 제가 제 음식을 요리하러 부엌에 들어가겠습니다. 최 여사님은 말을 잃었다. 그녀는 다시 나를 꾸짖으려 했지만 자신이 자신의 논리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듬거렸다. 그래, 가서 요리해. 내가 너더러 나를 위해 요리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잖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얼굴은 확신에 차 있었다. 안 됩니다, 어머님. 저는 무슨 일이든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제가 어머님을 위해 요리한다면 식재료를 만지고 간을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상사의 식사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규칙에 따르면 저에게는 아직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어머님께서는 제가 규칙도 모르는 며느리라고 감히 부엌에서 어머님과 동등해지려 한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어머님. 저는 차라리 굶겠습니다. 평산박씨 가문에 조상님들 규칙을 존중하지 않는 무식한 며느리로 낙인 찍히는 것보다 게으르다고 꾸중 듣는 것이 낫습니다.
내 말은 최 여사님의 얼굴에 뿌려진 한 바가지의 얼음물 같았다. 그녀는 몇 초간 침묵했다.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의 도리에 대한 그녀의 주장은 이제 그녀 자신이 대접받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렸다. 바로 그때 지훈 씨가 들어왔다. 긴장된 분위기를 보고 그는 서둘러 중재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서연아, 너도 각자 조금씩 양보하자. 내가 도시락이라도 사올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나는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쳐다보았다. 지훈 씨와 어머님 것만 사오세요. 저는 제 음식을 따로 주문했어요. 곧 배달될 거예요. 저는 지훈 씨와 어머님이 식사를 마치신 후에 규칙에 따라 부엌 구석에서 먹을게요. 어른들의 호화로운 식탁을 방해할 용기가 없거든요. 말을 마친 후 나는 일어나 방으로 올라갔다. 최 여사님을 차가운 라면 한 그릇과 스며들기 시작하는 쓰라린 패배감과 함께 그곳에 남겨두고 나는 오늘 밤 그녀가 잠들지 못할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권력이 자신의 편안함을 추참해는 족쇄가 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사랑스러운 며느리인 나는 그 열쇠를 쥐고 있지만 열어주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규칙을 준수하느라 바빴기 때문이다. 셋째 날 아침, 집안 상황은 최 여사님에게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 밤새 생각한 끝에 아마도 그녀는 더 강하게 나가면 내가 굴복할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이다. 그녀는 매우 일찍 일어나 나를 깨우기 위해 부엌에서 일부러 시끄러운 소리를 냈다. 내가 내려와 사과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나는 제 시간에 일어나 평소보다 더 예쁘게 화장을 했다. 내가 내려왔을 때 나는 최 여사님이 길모퉁이에서 사온 차갑고 말라 보이는 백설기 한 접시를 놓고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지훈 씨는 침울한 얼굴로 그 옆에 앉아 있었다. 최 여사님은 나를 보고 비꼬았다. 보아라, 이제 이 집은 시장통이 다 되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각자 제 갈 길을 가고 식사가 식사 같지도 않구나. 이제 만족하느냐? 나는 놀란 표정으로 다가갔다. 어머나, 어머님께서 왜 밖에서 사온 떡을 드셔야 해요? 지훈 씨, 왜 더 일찍 일어나서 어머님께 죽이라도 끓여드리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연세도 있으신데 바깥 음식 드시면 속이 안 좋아지실 텐데요. 지훈 씨가 한숨을 쉬었다. 나는 요리할 줄 모르잖아, 서연아. 당신은 요리 안 하려고 하고 어머니도 부엌에 가기 싫어하시고.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내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했지만 매우 날카로웠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도 정말로 어머님을 위해 요리해드리고 싶지만 무섭습니다. 그 규칙책이 무서워요, 어머님. 어머님께서는 제 위치가 가장 낮아서 가장 마지막에 먹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만약 된장찌개 한 냄비를 끓이면 어머님께서 먼저 드시고 제가 나중에 먹으면 국물이 줄고 두부도 신선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어머님의 남은 음식을 먹거나 어머님께서 저와 한 냄비를 공유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무례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저는 앞으로 절대로 어머님과 같은 냄비를 쓰거나 같은 그릇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식탁을 내리쳤다. 그 헛소리 그만둬라. 네 그 핑계 때문에 이 집이 망가지는 걸 보고 싶으냐?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내 시선은 갑자기 매우 진지해졌다. 저는 비꼬는 게 아닙니다, 어머님.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머님께서는 제가 제 위치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 위치는 어머님의 식탁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므로 저는 그것을 철저히 실행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제 음식을 스스로 책임지겠습니다. 어머님과 지훈 씨는 두 분의 음식을 챙기세요.
그렇게 하면 어머님의 식탁은 항상 깨끗하고 신성하며 이 천한 며느리에게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내가 문을 열자 배달원이 향긋한 음식 봉지를 건넸다. 나는 그것을 부엌으로 가져가 식료품 저장실 선반에 놓았다. 물론 최 여사님의 식탁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버섯 소스를 곁들인 스테이크와 뜨거운 마늘빵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 최 여사님의 식탁 위 차가운 백설기 냄새를 압도했다. 그녀는 내 음식 봉지를 보고 자신의 떡 접시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아마도 배고픔으로 창백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나에게 남은 음식을 먹도록 강요하기 위해 규칙을 사용하려 했을 때 내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그녀보다 더 호화롭게 먹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여유롭게 음식 상자를 열고 나이프와 포크를 들고 부엌 조리대에서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에게 권하지도 않았고 지훈 씨에게도 권하지 않았다. 이유는 매우 간단했다. 나는 지위가 낮은 사람이 드리는 음식이 어머님의 수명을 단축시킬까봐 감히 어머님과 지훈 씨에게 음식을 권할 용기가 없었다. 지훈 씨는 무력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지만 약간의 감탄도 섞여 있었다. 반면 최 여사님은 그곳에 앉아 있었다. 입안의 백설기가 갑자기 쓰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위엄이 며느리의 끔찍한 순종에 의해 침식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 싸움에서 나는 단 한마디의 욕설도 단 한 번의 무례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그녀가 나에게 준 것을 사용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그녀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을 알았다. 존경은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낡은 도그마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녀가 그 규칙책이 그녀를 진정으로 행복한 가족과 분리시키는 벽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이렇게 계속 순종할 것이다. 어머님, 천천히 드세요. 나는 내 스테이크를 즐기며 말했다. 서연이는 어머님이 다 드시길 기다렸다가 어머님 그릇을 치울게요. 저는 순종적인 며느리니까요. 걱정 마세요. 최 여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나 떡 접시를 남겨두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나와 지훈 씨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반면 나는 이 신경전에서 또 한 라운드를 이겼다는 것을 알았다. 긴장된 대치 3일 후 집안의 분위기는 매우 무거워졌다. 본성은 착하지만 어머니의 그늘 아래 사는 것에 익숙해 약간은 유약한 지훈 씨는 이제 봉건적인 어머니와 억압받기를 거부하는 똑똑한 아내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날 밤 내가 방에서 보고서를 읽고 있을 때 지훈 씨가 지친 얼굴과 탄한 눈으로 들어왔다. 그는 내 옆에 앉아 내 손을 잡고 긴 한숨을 쉬었다. 서연아, 어머니가 그 규칙으로 너무하셨다는 거 알아. 하지만 우리 집 꼴 좀 봐. 이건 더 이상 집이 아니야. 어머니는 연세도 많으시고 고집도 세시잖아. 며느리로서 당신이 조금만 양보하면 안 될까? 그게 뭐 손해보는 일이라고. 나는 서류를 내려놓고 그를 돌아보았다. 내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평온함만이 있었다. 나는 되물었다. 지훈 씨, 제가 양보하라니요. 제가 언제 어머니께 반항했나요? 어머니가 주신 규칙을 하나라도 어겼나요? 지훈 씨는 어색해졌다. 물론 당신이 어머니 규칙을 따랐지. 하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했잖아. 어머니는 나중에 먹으라고 하셨지. 모두를 위해 요리하지 말라고는 안 하셨어. 그냥 평소처럼 요리하고 어머니가 다 드신 후에 당신이 먹으면 되잖아. 그러면 분위기도 평화롭고 당신도 효도하는 셈이잖아. 나는 내가 남편으로 선택한 남자에 대한 실망감으로 가득 찬 옅은 미소를 지었다. 지훈 씨, 말은 참 쉽게 하시네요. 제가 요리하면 양념간을 보고 반찬을 준비해야 해요. 그럼 어머니는 제가 어른들보다 먼저 음식에 손을 댄 분수도 모르는 며느리라고 하실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어머니는 제가 요리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제가 이 집에서 낮은 지위를 받아들이고 복종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그 규칙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보시도록 어머니가 원하는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저에게 양보하라고 하세요? 지훈 씨는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머니 좀 봐. 라면을 드시고 식당 밥을 드시다가 위험이 재발했어. 당신은 수백 명을 관리할 수 있는 팀장이면서 왜 집에서는 평화를 위해 조금의 융통성도 발휘하지 못하는 거야? 나는 당신들 사이에 끼어서 지쳤어. 나는 일어나 다가가서 그의 셔츠깃을 정리해 주었다. 내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지훈 씨가 지친 건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현실은 당신의 어머니가 낡은 관습을 이용해 며느리를 괴롭히고 있고, 지훈 씨는 당신이 평온하게 살기 위해 당신의 아내가 그 괴롭힘을 받아들이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훈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하지만 지난 세기의 사고방식의 노예가 되기 위해 여기에 온 게 아니에요. 저는 당신 어머니의 규칙 그대로 하고 있어요. 왜 저를 탓하세요? 어머니가 안쓰러우면 왜 지훈 씨가 직접 어머니를 위해 요리해 주지 않으세요? 아니면 지훈 씨도 부엌 일은 오직 여자의 몫이고 지위가 낮은 여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지훈 씨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아마 그는 나처럼 부드러워 보이는 여자가 그렇게 날카롭고 확고한 주장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는 반박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내 모든 말은 최 여사님이 직접 쓴 규칙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그는 포기하고 돌아서서 방을 나갔다. 그의 지친 등을 보며 내 마음은 조금 아팠다. 하지만 나는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오늘 내가 타협한다면 평생 내 집에서 고개를 숙이고 살게 될 것이다. 이 싸움은 단지 내 배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정 내 여성의 존엄성과 평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다음 날 저녁, 사무실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후 나는 호화로운 저녁 식사로 나 자신을 대접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슈퍼마켓에 가서 신선한 랍스터 2마리, 버터, 마늘, 그리고 화이트 와인을 샀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최 여사님과 지훈 씨가 식탁에 앉아 자반고등어 한 접시와 색이 바랜 된장찌개 한 그릇을 놓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부엌으로 걸어갔다. 규칙에 따라 나는 서서 기다렸다. 나는 냉장고에 기대어 그들이 식사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최 여사님은 때때로 비웃는 듯한 눈초리를 보냈고 일부러 고등어를 집으며 혀를 찼다. 이런 짭짤한 생선이 진짜 맛있는 거지. 살만 찌우는 서양 음식과는 달라. 나는 그저 미소 지었다. 그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야 나는 행동에 나섰다. 나는 최 여사님이 식탁을 떠나 거실에서 TV를 켜기를 기다렸다. 그제야 나는 요리를 시작했다. 나는 집안의 식기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미리 준비한 개인 세트를 사용했다. 볶은 마늘과 버터의 향기가 곧 온 집안에 퍼져 거실까지 스며들었다. 호화로운 마늘 버터 랍스터의 향기는 어두웠던 분위기를 생기있게 만들었다. 나는 TV 소리가 작아지고 최 여사님의 반복되는 헛기침 소리로 대체되는 것을 들었다. 나는 여유롭게 붉게 익은 랍스터를 접시에 담아 식료품 저장실 선반 위에 놓았다. 나는 주 식탁에 앉지 않고 부엌 조리대에 서서 먹었다. 탱탱하고 달콤한 랍스터살 한 조각이 버터의 고소함과 어우러져 나를 환상적인 기분으로 만들었다. 최 여사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와 허리에 손을 얹고 섰다. 서연아, 너 지금 뭘 먹는 거냐? 그런 비싼 음식을 사서 혼자 먹다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느냐? 집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는데 한번 권하지도 않고.
나는 포크를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을 닦은 뒤 가장 순진한 얼굴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어머님, 실례지만요. 어머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낮은 위치는 상사의 음식을 만져서는 안 되고 한상에서 먹어서도 안 된다고요. 제 음식은 시장에서 산 값싼 음식이니 위치가 더 낫습니다. 제가 감히 이 랍스터를 어머님께 권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님은 어른이시잖아요. 어른의 품격에 맞게 소박한 자반고등어를 드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제가 이런 기름진 음식을 권했다가 어머님께서 배탈이 나시거나 혈압이 오르시면 그건 제 죄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어머님의 명예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최 여사님은 숨이 막혔다. 그녀의 눈은 내 접시에 남은 절반의 랍스터에 고정되었다.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그녀는 이제 자신의 자존심과 규칙에 의해 막혀 있었다. 그녀는 나를 가리키며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이기적이야. 내 아들 돈으로 혼자 사치를 부리는구나.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이것은 회계팀장인 제 월급으로 산 것입니다. 결혼한 이후로 지훈 씨에게 단 한 푼도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어머님의 규칙에 따라 따로 식사하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제가 가산을 탕진할까봐 걱정하시지 않도록 돈도 분리해야 합니다. 저는 제 몫을 먹고 어머님은 어머님 몫을 드시는 겁니다. 공평하지 않나요, 어머님. 최 여사님은 화가 나서 돌아서서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녀의 발걸음이 나무 계단을 쿵쿵 울렸다. 나는 내 랍스터 접시를 힐끗 보고 지훈 씨가 말없이 앉아있는 거실 쪽을 보았다. 맛있는 저녁 식사였지만 내 마음은 조금 뒤흔들렸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최 여사님이 변하지 않는다면 나는 오랫동안 혼자 호화로운 식사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일요일 아침 해가 성북동 거리를 비추기 시작할 때 최 여사님은 총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나와 지훈 씨를 거실로 불렀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가풍 서책이 들려 있었다. 오늘의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했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그 책을 나무 탁자 위로 내던졌다. 내가 너희를 여기 부른 것은 분명히 말하기 위해서다. 서연아, 네가 이 집 며느리가 된 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네 행동은 이미 내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섰다. 너는 규칙을 핑계로 시어머니를 괴롭히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네가 온 이후로 이 부엌에 불이 켜진 적이 있느냐? 너는 이 집을 호텔로 여기는구나. 출퇴근하며 너 자신을 위해 호화로운 음식을 주문하고 가족은 신경도 쓰지 않고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너는? 나는 태도를 유지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똑바로 앉았다. 어머님, 실례지만요. 저는 첫날 밤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항상 듣고 정확히 실행했습니다. 나중에 먹으라고 하셔서 나중에 먹었습니다. 어른들이 다 드시기 전에는 식탁을 만지지 말라고 하셔서 감히 어기지 않았습니다. 새 며느리는 위치가 가장 낮다고 하셔서 감히 어머님과 나란히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어머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 여사님은 소리쳤다. 그 뻔뻔한 혀로 빠져나갈 생각 마라. 내 말은 네가 우리를 위해 요리를 하고 우리가 식사를 마친 후에 네가 그 남은 것을 먹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를 굶기고 너 혼자 편하게 지내라는 게 아니란 말이다. 너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먼저 섬기고 그 다음에 네 자신을 챙겨야 한다. 나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내 얼굴은 염려로 가득했다. 어머님께서는 제게 낮은 위치를 가르치셨고 상사의 음식을 만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요리를 한다면 간을 봐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어머님보다 먼저 먹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요리한 음식이 실수로 제 손에 닿는다면 그 음식은 더 이상 어머님을 위해 신성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본 결과 제가 규칙을 어기지 않고 어머님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각자 자신의 식사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어머님 스스로 제가 따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감히 어머님과 한 냄비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최 여사님은 너무 화가 났다. 그녀는 일어나 내 얼굴을 가리켰다.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평산 박씨 가문은 논리로 시어머니를 억압하는 무례한 며느리 따위는 필요 없다. 지훈 씨가 마침내 당황하여 일어나 중재했다. 어머니 참으세요. 서연이는 단지 어머니의 뜻을 따랐을 뿐이잖아요. 무슨 일이든 잘 이야기해봐요. 왜 쫓아내기까지 하세요? 나는 일어섰다. 전혀 두렵지 않았다. 나는 최 여사님을 침착하게 쳐다보았다. 어머님께서 제가 가길 원하시면 지금 가겠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묻고 싶습니다. 어머님, 이 규칙을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며느리를 위한 감옥을 만들기 위해 만드셨습니까? 만약 어머님께서 순종적이고 강인한 무료하녀가 필요하셨다면 사람을 잘못 고르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머님께서 예의는 알지만 자존심도 있는 며느리를 원하신다면 그 규칙책을 다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저는 짐을 싸러 방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나는 돌아섰다. 내 마음은 후련했다. 나는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지훈 씨의 유약함과 최 여사님의 권위주의는 이 집을 숨 막히게 만들었다. 만약 존엄을 지키기 위해 떠나야 한다면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최 여사님이 나를 그렇게 쉽게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아직 계산하지 못한 경제적 카드 한 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여행 가방에 옷을 넣고 있을 때 지훈 씨가 달려 들어왔다. 그는 뒤에서 나를 껴안으며 애원했다. 서연아, 가지마. 어머니는 그냥 감정적이셔서 그래. 제발 여기 있어줘. 내가 어머니와 다시 이야기할게. 나는 그의 손을 풀고 돌아섰다. 지훈 씨, 문제는 가고 머무는 게 아니에요. 평등의 문제예요. 어머니는 저를 길들여야 할 외계인처럼 여기세요. 저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좋아요. 지훈 씨를 위해서 한 번 더 머물겠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나는 아래로 내려가 최 여사님이 멍하니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여행 가방 대신 작은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다. 나는 그녀 앞에 앉았다. 회계팀장의 전문적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어머님, 실례지만요. 생각해보니 이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함께 사는 것은 매우 낭비적이고 피곤한 일입니다. 제가 따로 식사하고 어머님을 모시기 위해 공용 주방을 만지는 것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는 가정 내 재정 기여 방식을 바꾸고자 합니다. 최 여사님은 의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네가 뭘 어쩌려는 거냐? 나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이전에는 지훈 씨가 말하길 우리 둘이 생활비로 매달 500만 원을 드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에서 식사하지 않고 어머님과 같은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산해 본 결과 지금부터는 전기, 수도, 인터넷 요금에 대한 제목만 지불하겠습니다. 계량기에 따라 저는 매달 100만 원을 지불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밖에서 먹는 제 식비로 저축하겠습니다. 지훈 씨는 그의 몫을 내고 어머님은 어머님 몫을 관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머님께서 정하신 분리식사 정신에 따라 모든 것이 공평해집니다. 최 여사님의 얼굴이 즉시 변했다. 그녀는 큰 연금이 없었다. 지금까지 모든 지출은 지훈 씨의 월급과 이제 나의 기여금에 의존해왔다. 월 수입의 대부분을 잃게 되자 그녀는 머리가 아팠다. 그녀는 더듬거렸다. 너
너는 참 계산적이구나. 전기와 수도 요금이 겨우 그 정도라니. 그럼 내가 이 집을 관리하는 수고는 어떻게 되는 거냐? 나는 미소 지었다. 어머님께서는 어머님과 지훈 씨를 위해 관리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머님께 폐를 끼치지 않잖아요. 제 음식은 제가 사 먹고, 제 그릇은 분리된 도구로 제가 씻고, 제 방은 제가 청소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 100만 원이면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께서 제게 위치를 알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저도 제 미래와 지훈 씨를 위해 제 재정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최 여사님은 지훈 씨를 쳐다보았다. 아들이 변호해 주길 바랐지만 지훈 씨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는 만약 그가 나에게 더 많은 돈을 내라고 강요하면 내가 즉시 이사할 것을 알았다. 최 여사님의 분노는 이제 재정적 걱정에 의해 패배했다. 그녀는 자신의 위험이 얇아지는 지갑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내가 탁자 위에 놓은 100만 원을 화가 나서 집어들었다. 나는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 즉 탐욕과 계산에 치명타를 날렸다는 것을 알았다. 평등한 삶은 주장뿐만 아니라 경제력도 필요했다. 그리고 회계팀장인 나는 절대로 숫자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3일 연속으로 며느리와의 자존심 싸움을 위해 인스턴트 라면과 식당 밥을 먹은 후 최 여사님의 건강은 나빠지기 시작했다. 만성 위염이 재발하여 그녀는 계속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다. 지훈 씨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다. 나 외에는 그녀를 돌볼 사람이 없었다. 수요일 오후 나는 일찍 퇴근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최 여사님이 부엌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미나리를 다듬으려 했지만 손이 떨리고 얼굴이 창백했다. 나를 보자 그녀는 더 이상 거만하지 않고 그저 힐끗 쳐다볼 뿐이었다.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 한 잔을 따르고 문에 기대어 그녀를 관찰했다. 나는 부드러운 관심의 어조로 대화를 시작했다. 어머나, 어머님, 왜 부엌에 계세요? 위염으로 아프시잖아요. 그냥 쉬시지 그러셨어요? 최 여사님의 목소리는 약했다. 요리 안 하면 뭘 먹겠니? 네 남편은 밤늦게 오는데 그 애를 굶길 수는 없잖니. 너야 뭐 더 이상 귀찮게 할 용기도 없고. 나는 다가갔다. 어머님, 미나리 다듬는 방법이 틀렸어요. 이렇게 늙은 미나리는 줄기를 버려야 해요. 안 그러면 질겨서 배가 더 아플 거예요. 이리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나는 그녀 옆에 서서 채소를 가리켰지만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나는 약속을 지켰다. 낮은 위치, 상사의 음식을 만지지 않는다.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이 연세에 아직도 아들을 위해 요리를 하시니 지훈 씨는 정말 운이 좋네요. 제가 부엌에 들어가면 분명 서툴러서 어머님 음식을 망칠 거예요. 그럼 제가 큰 죄를 짓게 되겠죠. 최 여사님은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와 오만함 뒤에 숨겨진 한 줄기 애원이 보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아, 오늘 저녁은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무 피곤해서 서 있기가 힘들구나. 나는 부드럽지만 매우 단호하게 미소 지었다. 어머님,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하지만 무섭습니다. 가문의 규칙을 기억하시죠? 만약 제가 지금 어머님의 냄비를 만지면 내일 어머님께서 건강해지셨을 때 제가 무례하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어머님이 약해진 틈을 타 부엌을 차지하려 했다고요. 저는 나중에 어머님께서 제가 무식하다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보다 오늘 어머님께서 조금 피곤하신 편이 낫습니다. 힘내세요, 어머님. 곧 끝날 거예요. 말을 마친 후 나는 여유롭게 방으로 올라가 씻었다.
최 여사님을 차가운 부엌에 홀로 남겨두고 나는 내가 잔인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 잔인함은 그녀가 도움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 필요했다. 그녀는 지금까지 며느리가 부엌에 있는 것을 의무로, 그녀가 내리는 은혜로 여겨왔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평등을 빼앗았을 때 도움받을 권리도 빼앗겼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그날 밤 지훈 씨가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는 소파에 기진맥진하여 누워 있었고 부엌은 엉망이었다. 그는 나를 찾으러 방으로 달려왔다. 서연아, 어머니 아픈 거 보면서도 안 도와줬어? 당신 너무해.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하루 종일 어머니 옆에 서서 응원하고 조언해 드렸어요. 지훈 씨,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어머니 물건을 만져서 무례하다고 꾸중 들으라고요? 저는 이 집안의 예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안쓰러우면 내일부터는 일을 조정해서 더 일찍 퇴근해서 어머니를 위해 요리하세요. 어머니 스스로가 제가 어머니 음식에 손 떼는 것을 금지하셨는데 모든 걸 저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지훈 씨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이 집안의 모든 규칙이 이제 그 창시자를 괴롭히는 방향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반면 나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순종적인 며느리였다. 왜냐하면 나는 가문의 규칙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간의 냉전 후 성북동의 그 집에는 갑자기 한 줄기 희망이 비쳤다. 온기 때문이 아니라 최 여사님의 새로운 계책의 시작 때문이었다. 토요일 아침 내가 창가에서 제스민 차를 즐기고 있을 때 최 여사님은 놀랍도록 우아한 모습으로 나왔다. 그녀는 상아색 비단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앉아서 선언했다. 서연아, 네가 이 집 며느리가 된 지 꽤 되었구나. 곧 이번 달 15일은 지훈이 할아버님의 제삿날이다. 평산 박씨 가문에게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지. 보통은 내가 모든 걸 처리했지만 올해는 새 며느리인 네가 있으니 부엌일을 네가 책임졌으면 한다. 모든 친척들이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게 말이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속으로 계산했다. 오늘이 8일이니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공손하게 미소 지었다. 네, 어머님. 할아버님 제사는 중요한 행사죠. 며느리로서 당연히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어머님, 제가 규칙을 실행 중인 것을 잊으셨나요? 제 위치는 낮습니다. 다면에 제기로고 그로무니 장영에 또 가면에르고 만약 제가 음식을 담당하고 제사 음식과 어른들을 위한 음식을 만지면 나중에 삼촌들과 고모님들께서 제가 예법을 모른다고 꾸짖으실 겁니다. 어머님은 큰어른이시고 집안에서의 위엄이 매우 높으신데 제가 감히 어머님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최 여사님은 손을 휘저었다. 그녀의 눈은 계산으로 반짝였다. 걱정 마라. 제사는 특별하잖니. 내가 내게 부엌의 전권을 허락하마. 네, 요리 솜씨를 보여서 맛있고 자랑스럽게 만들어 보거라. 너는 회계팀장이니 계산이 빠르겠지. 몇 상 차리는 건 너에게 어렵지 않을 거라 믿는다. 이것은 또한 네가 지난 몇 주간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해했지? 나는 아주 잘 이해했다. 최 여사님은 집안 어른들의 여론을 이용해 나를 강제로 섬기게 하려는 것이었다. 만약 내가 성공하면 그녀는 며느리를 잘 가르쳤다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만약 내가 실패하거나 거절하면 그녀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망신 줄 이유를 갖게 될 것이다. 나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어머님께서 믿어주시니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잊지 못할 제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어머님은 쉬시면서 손님 맞을 준비만 하세요. 내가 동의하는 것을 본 지훈 씨는 매우 기뻐 보였다. 그는 이것이 화해의 신호라고 생각했다. 다행이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나는 남편을 쳐다보았다. 내 미소는 더욱 신비로워졌다. 아니에요, 지훈 씨. 어머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규칙을 아는 며느리의 위치에 맞게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알아요. 그 후 일주일 동안 나는 평소처럼 일했다. 최 여사님은 내가 장을 보거나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매일 밤 그녀는 물었다. 서연아, 제사 준비는 어디까지 됐니? 나는 항상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저는 회계사잖아요. 모든 것은 절차에 따라야죠. 실제로 나는 출장 뷔페를 주문하지도 찹쌀 한 톨도 사지 않았다. 14일 오후에 내가 집에 가져온 유일한 것은 노란 국화 한 바구니와 용봉이 새겨진 초 한 쌍뿐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제사상에 경건하게 올려놓았다. 최 여사님은 부엌을 확인했다. 냉장고는 비어 있었고 준비의 흔적은 없었다. 그녀는 당황했다. 서연아, 내일이 제사인데 왜 부엌에 아무것도 없니? 인트, 동시배분, 내일이 제사인데 왜 부엌에 아무것도 없니? 내일 아침에 장 보러 갈 셈이냐? 나는 여유롭게 손톱을 다듬으며 상냥하게 대답했다. 어머님, 제가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의 가르침을 잊으셨어요? 며느리는 위치가 낮아서 상사의 음식을 만져서는 안 된다고요. 만약 제가 오늘 밤부터 요리하면 냄새가 퍼지고 간을 봐야 해요. 그건 무례한 짓이에요. 제가 내일 아침 어머님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머님은 푹 주무시고 내일 손님 맞으실 때 예쁘게 보이세요. 최 여사님은 의심스러웠지만 내 자신감을 보고 마음을 진정시켰다. 아마 내가 출장 뷔페를 주문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는 투덜거리며 방으로 돌아갔다. 내일 집안 어른들 앞에서 망신당하기만 해봐라. 나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내가 어머님을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은 분명 평생 기억에 남을 것이다. 이 게임에서는 규칙을 쥔 자가 이기는 법이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그녀의 규칙이 제사에 적용되었을 때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줄 것이다. 15일 아침, 성북동의 고택은 벌써부터 붐비기 시작했다. 삼촌, 고모, 사촌들이 속속 도착했다. 최 여사님은 보라색 비단 한복을 입고 환한 얼굴로 손님을 맞았다. 그녀는 계속 칭찬했다. 네, 올해는 새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주 부지런하답니다. 제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자기가 모든 걸 맡겠다고 하더군요. 곧 음식이 준비될 겁니다. 비판적이기로 소문난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 여사님은 운도 좋으시네. 큰 며느리가 새 며느리를 잘 가르쳤구먼. 이 집안은 정말 복이 많아. 오전 9시, 거실은 가득 찼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엌은 여전히 조용했다. 요리하는 소리도 음식 냄새도 나지 않았다. 지훈 씨는 초조하게 서성였다. 나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손님들에게 매우 공손하게 차를 대접하느라 바빴다. 오전 10시, 가장 큰 삼촌이 최 여사님께 물었다. 숙자야, 제사 지낼 시간이 다 됐는데 제사상에 아직 재물이 없구나. 네 며느리는 어디 있느냐. 준비하라고 하거라. 최 여사님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가 내가 여전히 여유롭게 찻잔을 씻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화가 나서 속삭였다. 서연아, 음식은 어디 있니? 왜 부엌이 아직도 이렇게 차갑니? 날 놀리는 거냐? 나는 순진한 얼굴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어머나,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손님들을 위한 차는 준비했지만 제사 음식과 어른들을 위한 음식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위치는 가장 낮아서 그분들이 드시기 전에 상사의 음식을 만져서는 안 된다고요. 오늘은 집안 어른들이 모두 오셨으니 제가 더욱 예의를 지켜야죠.
감히 조금이라도 어길 수 없습니다. 최 여사님은 눈을 부릅떴다. 네 말은 네가 아무것도 요리하지 않았다는 뜻이냐? 나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시어머님께서 조상님들께 바치는 가장 훌륭한 효도의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거실로 나가보세요. 제가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최 여사님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나는 거실 중앙으로 걸어갔다. 나는 헛기침을 하여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끈 다음 분명하고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다. 실례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삼촌, 고모님, 여러분. 오늘은 할아버님의 제삿날입니다. 본래는 저희 젊은 세대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님, 최숙자 여사님은 가풍과 규칙을 매우 중시하시는 분입니다. 어머님께서는 가문의 순결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위치가 낮은 새 며느리는 재물이나 음식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큰 삼촌은 미간을 찌푸리며 최 여사님을 쳐다보았다. 나는 계속했다. 어머님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조상님들께 최고의 효도를 보이기 위해 오늘 저희 어머님께서 직접 모든 음식을 요리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어머님처럼 경험 많은 큰 며느리의 손만이 조상님들께 음식을 바칠 만큼 충분히 정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저는 제 위치가 낮기 때문에 차를 대접하고 모두가 식사를 마친 후에 시중 드는 것만 허락받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부엌에서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평산 박씨 가문의 불씨를 지키는 분의 손맛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최 여사님은 부엌 문 지방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그녀는 덫에 걸렸다. 만약 부인한다면 그녀는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셈이었다. 만약 나에게 요리하라고 시킨다면 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같은 이유로 거절할 것이었다. 큰 삼촌이 입을 열었다. 숙자야, 며느리를 참 잘 가르쳤구나. 하지만 됐다. 네 좋은 뜻은 우리가 알았다. 이제 어서 부엌으로 가서 제사가 늦지 않게 하거라. 최 여사님의 과시적인 성격을 별로 좋아하지 않던 고모님들이 즉시 거들었다. 그래, 숙자 언니가 요리는 제일 잘하잖아. 어서요, 언니. 우리가 채소 써는 건 도와줄게. 하지만 양념하고 상 차리는 건 언니가 직접 해야지. 언니가 서연이한테 가르친 대로 정결하게 말이야. 최 여사님은 분노와 수치심을 억눌렀다. 그녀는 나를 죽일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는 체념하고 부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조용했던 부엌은 이제 전쟁터가 되었다. 거의 70세에 가까운 여성인 최 여사님은 네 상의 음식을 요리해야 했다. 그녀는 당황하여 지훈 씨에게 닭고기, 새우, 채소를 사오라고 시켰다. 지훈 씨는 허둥지둥 달려나갔다. 나는 거실에서 여유를 부렸다. 때때로 부엌에 들어가 문지방에서 논평을 했다. 어머님, 소금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큰아버님은 혈압이 높으시잖아요. 어머님, 닭고기는 예쁘게 자르세요. 나중에 상에 올렸을 때 보기 안 좋잖아요. 최 여사님은 울음을 참으며 요리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칼을 쥔 채 떨렸다. 연기와 기름이 그녀의 비단 한복을 더럽혔다. 그녀는 내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 때마다 나중에 먹는 규칙을 상기시킬 준비가 된 고모님들의 시선을 보았다. 음식은 마침내 준비되었지만 이 시간이나 늦었다. 비빔밥은 질었고 닭고기 조각은 엉망이었으며 나물은 차가웠다. 친척들은 고개를 저었다. 큰 삼촌이 속삭였다. 큰 삼촌이 속삭였다. 숙자는 이제 늙었어. 예전 같지 않구나. 왜 그런 이상한 규칙으로 자신을 괴롭히는지. 서연이가 요리했으면 더 빠르고 좋았을 텐데
이건 자기를 괴롭히고 모두를 힘들게 하는 짓이야. 최 여사님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제사가 끝난 후 모두가 식사를 했다. 규칙에 따라 나는 방구석에 서 있었다. 식사를 권유받았을 때 나는 부드럽게 거절했다.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새 며느리는 어른들이 식사를 마치시고 상이 깨끗해진 후에야 먹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버님과 어머님들을 시중 들겠습니다. 수군거림이 식탁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며느리를 괴롭히기 위해 봉건적인 규칙을 적용했다가 결국 제 꾀에 넘어간 잔인한 최 여사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본받을 만한 큰 며느리로서의 최 여사님의 위엄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산산조각 났다. 최 여사님은 주빈석에 앉아 있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공손하게 미소 짓는 나를 보았다. 절대적인 승리의 미소를. 그녀는 오늘부터 그 규칙책이 이 집에서의 그녀의 권위주의적 권력에 대한 사형 선고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행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최 여사님은 소파에 기진맥진하여 주저앉았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놓아주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쉬세요. 더러운 그릇은 제가 치울게요.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남은 음식을 먹겠습니다. 최 여사님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눈을 감았다. 그녀의 주름진 뺨 위로 쓰라린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장 큰 싸움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질서를 세울 시간이었다. 그 끔찍한 제사 이후 최 여사님의 이름은 성북동 전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지금까지 그녀를 존경했던 부인들은 이제 평산 박씨 가문의 나중에 먹는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녀가 어디를 가든 그녀는 비꼬는 시선과 조롱을 느꼈다. 최 여사님은 자존심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평생 동안 그녀는 우아하고 위엄 있는 서울의 명문가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쌓아왔다. 하지만 그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칭찬하지 않고 결국 며느리에게 패배한 그녀의 고루한 성격을 비웃었다. 어느 날 오후 최 여사님이 위장약을 사러 나갔을 때 옆집 사는 이 여사님을 만났다. 며느리를 매우 아끼는 이 여사님은 날카롭게 비꼬았다. 어머, 최 여사님, 혼자 장 보러 나오셨어요? 서연이는 어디 갔어요? 아니면 혹시 집 규칙대로 어머님 식사 다 하시길 기다렸다가 방에서 나올 수 있는 건가? 최 여사님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애썼다. 걔는 일하러 갔어요. 이런 사소한 일은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이 여사님이 웃었다. 저는 걱정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최 여사님이 안쓰러워서요. 이 동네 전체가 최 여사님이 며느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순종적인지. 나중에 먹으라고 하니 정말로 서서 기다리고 위치를 알라고 하니 시어머니 혼자 네 상의 음식을 요리하게 내버려 두고 정말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울 정도로 순종적인 며느리를 둬서 복 받으셨네요. 최 여사님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도망치듯 빠르게 걸었다. 하지만 약국에서 그녀는 다시 수근거림을 들었다. 요즘 세상에 아직도 며느리한테 남은 밥 먹으라는 집이 있대. 평산 박씨 가문이 명문가인 줄 알았더니 봉건적이네. 근데 며느리도 똑똑해. 되로 주고 말로 받았으니 최 여사님한테 평생 갈 교훈을 줬지. 그 수근거림은 그녀의 자존심을 찌르는 바늘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던 위엄이 이제 웃음거리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집에 돌아와 그녀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전통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왜 결과는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한편 나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나는 여론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 목표는 시어머니를 망신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지훈 씨의 삶을 옥죄는 비합리적인 족쇄를 부수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거짓된 이미지가 무너졌을 때
비로소 최 여사님이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수요일 밤, 집안의 분위기는 매우 무거웠다. 최 여사님이 또다시 자신의 그릇을 직접 치워야 했던 조용한 저녁 식사 후 그녀는 우리를 불렀다. 지훈아, 서연아, 할 말이 있다. 우리는 그녀 앞에 앉았다. 최 여사님은 훨씬 더 늙어 보였다. 서연아, 네가 이겼다. 그녀는 씁쓸하게 말했다. 너는 나를 잔인한 사람으로 만들고 이 동네 전체의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너 같은 새 며느리가 그렇게 머리가 좋고 대담할 줄은 몰랐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머님, 저는 이기거나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어머님의 규칙을 진지하게 실행했을 뿐입니다. 만약 그 결과가 조롱이라면 그것은 제 잘못이 아니라 규칙의 잘못입니다. 그 규칙은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고 사랑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지훈 씨도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따뜻한 분위기를 원하지, 공포를 원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제 아내를 괴롭히셨지만 결국 어머니와 저도 고통받고 있어요. 저는 어머니와 서연이를 모두 사랑하지만 계속 이런 식이면 저도 버틸 수 없어요. 최 여사님은 한숨을 쉬었다. 피로와 수치심이 그녀를 흔들기 시작했다. 나는 그 기회를 보고 내가 미리 준비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게 뭐냐? 최 여사님이 나는 대답했다. 이것은 문명화된 공동생활을 위한 협약서입니다. 어머님, 저는 모든 가족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이것을 작성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증오 없이 한 지붕 아래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평등과 존중에 기초한 규칙이요. 최 여사님은 그 종이를 받았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다. 그녀는 내가 신중하게 고려한 조항들을 읽기 시작했다. 나는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째, 저는 나중에 먹는 규칙의 완전한 폐지를 요청합니다. 이 가족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저녁 식사는 함께 모이는 시간입니다. 일찍 퇴근하는 사람이 요리하고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돕습니다. 우리는 한 식탁에 앉아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둘째, 재정 문제입니다. 저와 지훈 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 돈은 장보기, 공과금, 그리고 시간제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어머님께서는 힘들게 일하실 필요가 없지만 그 돈을 이용해 저희 삶을 통제하셔서는 안 됩니다. 셋째, 집안일은 공평하게 분담합니다. 평일에는 제가 늦게 퇴근하니 식사 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훈 씨가 장을 보거나 아침을 사올 것입니다. 주말에는 제가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을 요리하겠습니다. 어머님은 명령자가 아닌 조언자가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생활 문제입니다. 어머님께서는 허락 없이 저희 방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어머님의 개인 공간을 존중할 것입니다. 모든 조언은 강요가 아닌 진심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나는 최 여사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머님, 만약 이 협약서에 서명하시면 저는 가장 효심 깊은 며느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머님께서 아프실 때 간호하고 저희의 행복으로 평산 박씨 가문을 자랑스럽게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서명하지 않으시면 죄송하지만 저와 지훈 씨는 내일 이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지훈 씨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어머님과 외롭게 남거나 아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떠나거나 지훈 씨는 내 손을 꽉 잡고 애원하는 눈빛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나의 단호함과 아들의 절망을 본 최 여사님의 방어선이 무너졌다. 그녀는 만약 낡은 규칙을 계속 고집한다면
유일한 아들을 잃게 될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평생 지켜온 집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공기 없는 불은 꺼지거나 집 자체를 태워버린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나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단다. 그녀는 희미하게 속삭였다. 그게 너희를 괴롭히는 줄은 몰랐어. 이웃들에게 욕을 먹는 건 참을 수 있어. 하지만 지훈이가 떠난다면 내가 살아서 무엇하겠니? 최 여사님은 펜을 들었다. 그녀는 나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마치 내가 진심인지 확인하려는 듯 나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 협약서에 서명했다. 그녀의 서명은 약간 떨렸지만 분명했다. 지훈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우리 가족이 훨씬 더 행복해질 거예요. 나는 다가가 최 여사님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경계심 없이 그녀를 만졌다. 어머님, 이제 쉬세요. 내일 아침에는 제가 일찍 일어나서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닭죽을 끓여드릴게요. 제가 출근하기 전에 같이 아침 식사해요. 최 여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내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의 순종은 패배가 아니라 이성과 가족애에 대한 항복이었다. 낡은 규칙책은 이제 쓰라린 기억이 되었고 사랑과 이해의 규칙으로 대체되었다. 그날 밤 평산 박씨 가문의 집에서는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그 일요일 아침 해는 밝게 빛났다. 평산 박씨 가문의 부엌은 오랜만에 처음으로 웃음소리와 신선한 음식 냄새로 다시 활기를 띠었다. 나는 아침 일찍 시장에 다녀왔다. 최 여사님은 소박한 실내복 차림으로 부엌으로 내려왔다. 그녀는 더 이상 시무룩한 얼굴로 앉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내게 다가왔다. 이리 다오. 나물은 내가 다듬을게. 너는 죽 끓일 때 계속 저어야 한다. 안 그러면 타.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채소 한 묶음을 건넸다. 네, 어머님. 부탁드려요. 이따가 생강을 조금 넣어서 어머님 속을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지훈 씨가 신문을 사서 돌아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활짝 웃었다. 와, 오늘 집에는 훌륭한 요리사가 2명이나 있네. 이건 세 그릇은 먹어야겠는걸. 오전 8시 주식탁에 아침 식사가 차려졌다. 처음으로 3개의 의자가 모두 채워졌다. 나는 최 여사님께 상석에 앉으시라고 권했다. 아무도 서 있을 필요도 기다릴 필요도 남은 음식을 먹을 필요도 없었다. 최 여사님은 죽을 맛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네. 너도 요리 솜씨가 제법이구나. 후추가 조금 부족한 것만 빼면. 나는 웃었다. 네, 어머님. 내일은 더 잘해볼게요. 어머님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아침 식사는 따뜻하게 진행되었다. 우리는 지훈 씨의 직장 이야기, 뒤뜰의 작은 정원을 개조할 계획, 그리고 심지어 큰 삼촌을 저녁 식사에 초대할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최 여사님은 때때로 나와 지훈 씨에게 반찬을 집어주었다. 그녀의 얼굴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식사를 마친 후 내가 그릇을 치우려고 하자 최 여사님이 막았다. 됐다. 이건 내가 할게. 너희 둘은 산책이나 다녀오너라.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지. 이런 가벼운 일은 내가 할 수 있단다. 나와 지훈 씨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가 윙크를 했다. 우리는 손을 잡고 걸으며 길 모퉁이마다 봄의 공기를 느꼈다. 나는 앞으로도 마찰이 있을 것을 알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평등과 사랑이라는 견고한 기초가 있었다. 나의 싸움은 처벌이 아니라 화해로 끝났다. 나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성을 사용했지만 결국에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사용했다. 성북동의 그 집은 이제 낡은 관습의 세장이 아니라 문명과 사랑의 빛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위치를 찾는 따뜻한 가정이 되었다. 나는 이 새로운 시작에 만족감을 느꼈다. 아마도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균형을 맞춘 대차대조표일 것이다. 자존심과 가족의 행복 사이의 대차대조표. 이야기를 마치며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평산 박씨 가문의 현명한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는 아마도 가족 내에서의 존중은 경직된 도그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해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가장 큰 교훈은 평등입니다. 우리가 권력을 사용하여 강요할 때 우리는 무심코 사랑하는 사람들과 벽을 쌓게 됩니다. 현대 여성의 지혜는 거친 대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단호함을 사용하여 문명화된 방식으로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에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식탁은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함께 앉아 진심으로 나눌 수 있을 때에만 즐거워진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누가 더 높고 낮은지를 결정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는 곳임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채널을 구독하고 친구들과 공유하며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